네, 시사를 맛보고 즐기고 뜯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이 멤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쉬니까 오늘 딸내미 전화해서 엄마 오늘은 집에 일찍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은 일찍 못 간다. 예, 한 주 쉬니까 야 감이 떨어지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윤혜 씨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난리가 핫한 났어요, 됐어요. 지금 댓글에 오윤회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60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 오윤혜 이 오윤혜 맞아요. 같은 인물입니다. 네. 아니 뭐 네. 저는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무슨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다시 이낙연 후보자님이랑 천대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천대설. 지금 들어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소문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시민전 평론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매불쇼 나가셨더라고요. 네. 매불쇼 나가셔서 이낙연 후보 나오셨는데 네. 거기에 블랙리스트라는 아주 민감한 다 조심조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용민 TV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멘트를 하신 걸 듣고 네. 전화기를 바로 껐습니다. 네. 연락이 올까봐. 저는 이낙연 후보자님의 어떤 블랙리스트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욱 씨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출연하는 그 프로 거기에 지금 블랙리스트 올라왔다. 아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님이 매일 페북에서 낙엽을 쓰고 계셨군요. 그 얘기할 때 표정이 많이 안 아니 좋으시죠. 면전에요? 앞에 계셨죠. 후보자님. 면전에서 낙엽을 쓸고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아, 저 진짜 매일 낙엽을 쓸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시지 마세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요. 예.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윤혜 씨가 해맑아서 블랙리스트 올릴 수가 없을 듯 제 생각에. 아이, 그럼요. 끝나고 네. 저랑 악수도 하셨거든요, 이낙연 후보님께서. 네. 아 그럼요. 한 명의 유권자인데 악수를 하셔야죠. 오윤혜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때 그랬어야지. 딱 뿌리쳐야지. 왜요? 낙엽은 싫다. 전염시키지 마세요. 저는 오윤혜 씨. 그분이 싫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자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솔직하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무서워. 궁금하지 않는 거야. 궁금하지 그러니까 않아. 궁금하지 않다가 낙엽보다 더 무서운 내용.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고 무풀 아니 중간에 무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아, 네네.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을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서 낙엽 얘기 그런 거 면전에 물어보고 낙엽 얘기랑 왜 국회의원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 이제 그거 제가 느낀 것들. 아 정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국민 대변인이에요. 그럼. 아, 국민 대변인 저런 분이 없어. 네. 그래요. 정말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커뮤니티에 무슨 글까지 올라왔냐면은 네. 오윤혜 씨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아, 뭐 그런 얘기까지. 아니 근데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되면 우리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도 날마다 걱정을 하십니다. 아, 네. 근데 정말 직접 만나 뵈니까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이랑 이낙연 후보자님 이 두 분 제가 직접 만나본 정치인 이 두 분이 유일해요. 야, 그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네. 이재명 지사님 아직 못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님은 섭외가 왔는데 그때 제가 휴가를 통보하고 가는 바람에 아이고 진짜요? 그래요. 아니, 휴가 그럼에도 때문에. 불구하고 휴가가 더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근데 저기 오윤혜 못 씨, 뵀죠. 이 얘기는 못 드렸는데 네.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다른 MC들은 네. 대략 좀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관심사인지 알겠는데 네. 오윤혜 씨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예상 안 되는 그래서 캐릭터.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고 너무 긴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볼 땐 최고의 시사 진행자예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지금 유력 대권 주자까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긴장시키는. 긴장하게 만드는. 네. 그만한 MC가 있나요? 아니 시사 근데 프로그램 이재명 중에서? 후보자님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근데 못 만나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이제 김용민 TV에서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예. 후보자님은 큰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한번 불러주시고 네, 불러주시고 이낙연 후보자님은 직접 뵀을 때 좀 권위적이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확실히 그래요. 예능인데도 뭔가 되게 근엄하시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치, 그 양반은 말이죠. 뭔가 이제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네, 진지한 자신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줘야 거기서
유머를 하든지 뭐 나름대로 그 애드립을 한다든지 그럴 텐데 지금 그렇게 놀리는 분위기 속에 지금 오늘 간 거 아닙니까? 그러긴, 놀리는 네. 분위기. 맞아. 어? 최욱 씨가 너무 깐죽거렸어. 아, 그러니 이거 감당 못해. 이 양반. 최고의 깐죽은 뭐였어요, 최욱 씨? 뭐라고 했더라? 그 저기 제가 여러 보기엔 오윤혜 가지. 씨가 최고인데요. 저는 깐죽거리진 않았어요. 아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낙연 후보가 했던 네. 그런 쓸데없는 드립, 쓸데없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중에 뭘 취소하고 싶으냐. 아, 맞아. 아, 5가지 뭐 있었어요. 뭐 사면 얘기, 뭐 네. 그런 거. 여기서 다. 뭘 취소하고 싶으냐. 어. 네. 그 답이 만만치 뭐였어요? 않은 분. 몰라? 취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 네. 그래도 나름 노력했는데요. 그 네. 정도의 답변을 했다면. 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저런 상황이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룰을 지켜주는, 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보통 이제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기자 시절에 같이 일했던 동기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을 하거나 했던 기자들이 다 지금 이제 언론사에 있을 테니까 그렇지. 오윤혜 씨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오윤혜 씨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 프로그램이나 이 시사 프로그램은 오윤혜 씨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 제가 요런 가면 진짜 진정한 좋거든요. 미심의 대변자예요. 우리 오윤혜 씨. 네, 나는 전 진짜 오윤혜 씨가 그 정도가 아니라 국회 가면 어떨까? 그 아, 생각을 무슨 해요. 소리야. 아니, 나는 오늘 방송 피곤하게 살고 이후로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천재설이 오윤혜 다시 씨를- 돌고 있어요. 네, 오윤혜 씨 국회 보내려면 비슷한 사람 한 10명은 보내야 돼요. 이 개파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복제를 한 10명쯤 해가지고. 네. 정치 재밌게. 네. 저희 앞으로의 롤모델은 오윤혜 씨. 아유, 아닙니다. 그래요. 아, 오늘 아,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 대선에서 오윤혜를 건졌습니다. 우리가. 네, 오윤혜를 뭔 건졌어요. 소리야. 아, 멋진 말인데요? 네. 자, 하여튼 정말 오늘 너무 매블쇼 대박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저렇게 분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주는 진행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터지고 나서 물어본 언론사가 없습니다. 물어본 언론사가 유일하게 우리 저 오윤혜 씨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최욱 씨가 최욱이가 물어본 거예요. 물었나? 네. 하여튼 뭐 매블쇼가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 네, 자, 대단하다. 하여튼 뭐 이낙연 후보님 여기 나오려면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밑에서 알아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으면 저희 안 모십니다. 예. 아니 캠프에서 벌인 일인데 나는 모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박근혜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국민이 납득이 됩니까? 마찬가지지. 저희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정세균 캠프도 아니고 이낙연 캠프에서. 근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입니다. 대통령 되면은 무슨 정말 어떻게 국민에게 해명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유체이탈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제적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그거는 YS가 막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럴 때 내는 모르는 일이다. 이랬으면은 국민이 그 납득이 됩니까? 우리 저 대통령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시지. 참 참모들 관료들 참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해줄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이 곤란하고 자신의 아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태도와 표정만으로 꽤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사실은 정책 공약집 이렇게 보면 좋지만 보통은 순간의 판단으로 앞으로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도. 네, 맞아요. 한번 보시고 잣대로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의 언니 되시는 분이 아내의 언니면 처형. 처형.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형. 아내의 언니. 아내의 언니. 아내의 언니. 한동안 누나라고 했는데 편한 대로 누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누나는 맞잖아요. 싫어요. PD님이 누나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형 씨라고 징이라고 해요? 징 나왔어요. 징그러 하려고 알았어 지금. 처형으로 합시다. 처형. 네. 처형께서는 공보를 보고 딴 거 안 본다고 합니다. 뭘 보신대요? 어떤 특정 당을 좀 찍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거기 탈세가 있으면은 응. 탈세? 얄짤없이 그냥 안 찍는다는 거예요. 오. 얄짤없이.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 기준들이 선택의 있죠. 기준들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방송국마다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꼭 기피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처음 어떤 모르는 조직에 갔는데 네.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은 전 기피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데 갔는데 저한테 유난히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처음에 막 잘해주면 나중에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예. 그러면 이래야 되겠구나. 어디 방송국 가서 여성분을 만난다. 네.
인상 찡그리고 네가 이쁜 줄 알아? 그럼 고발당해요. 그럼 이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네. 캐릭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심화되는 심화되는. 예, 그래요. 가지고 계신 악플이 네.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내가 악플이 심화되는.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참 좋은 분인데 참 안타까운 지점이 많아요. 진짜 선입견이 많거든요. 주변에 너무 세지 않냐. 막 너무 무섭다 그 사람.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못 살걸요? 아마 외로우실 거예요. 아, 경기도에서도 살 수가 없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군요. 네. 아,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막 유난히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네. 그 미혼인 여성 방송인들한테 유난히 잘하는 남자 방송인들이 있어요. 네. 막 가면은 굉장히 잘해줘요. 그럼 또 밤에 전화 오고 아, 이런 네. 루트로 밤에 가는 전화를 해? 사람들,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또 그걸 막아주느라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네. 그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알겠습니다. 네네. 대선 후보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늘 우선 광고부터. 광고부터? 네, 광고부터 광고부터? 해야죠. 지금 네. 벌 서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빨리 해야 자, 오만디의 오해피 대장. 네. 대장은 그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죠. 네. 속에 있는 대장. 화장실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고통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행복 쾌변 건강기능식품 오해피 대장을 네. 소개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오해피 대장을 구매하신 다음에 아침 저녁 한 포씩 하루 두 포를 일주일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장이 달라지고 화장실 가는 기분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장이 달라지고 화장실 가는 기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오해피대장은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약 40배까지 팽창을 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인데 네. 쉽게 말해서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한 포. 예, 6g, 얼마나잖아요. 6g 예, 그 정도. 예. 이 6g에 불과한 환이지만은 알이지만은 이게 장에 들어가면 무려 40배로 불어나서 도저히 화장실에 가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어머나. 그런 빅동이 만들어집니다. 나 먹어봐야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쾌변을 돕는다는 얘기인데 이 그냥 식품이거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김용민닷컴에서 꼭 오해피 대장을 만나셔서 오해피 데이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만디 오해피 대장 한 박스 34,000원입니다. 두 박스는 64,000원, 세 박스 88,000원. 점점 싸져요. 오, 그러네. 그 밖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또 응원을 드리고자 7월,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김용민닷컴은 전 제품 오, 배송비 대박. 무료. 네, 무료 배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네. 힘들어도 함께하는 한가위 특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기 힘들고 그럴 때는 또 선물을 보내는 게 그럼요. 우리의 예. 예의 아니겠습니까? 배송비 무료. 배송비 무료에 되게 중요해요. 김용민닷컴.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보내면 네. 그렇죠. 김용민닷컴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백신들을 맞으신 거예요. 설 추석 연휴 전에 우리 다 맞을 수는 있나? 저는 9월 13일에 맞을 13일에 맞으시고. 예. 저는 2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완료잖아요. 네, 전 완료자고 2주도 지났어요. 아, 그럼 이제 아무 때나 돌아다니셔도. 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네. 뭐 그러진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 큰 숙제를 하나 끝낸 오, 기분입니다. 다들 그 얘기 많이 아,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제 뭐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고 예. 코로나가 끝났어요. 우리 끝나셨어 우리 오윤혜 씨는. 아, 그래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이제 3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코로나 나왔어요. 치료제 백신이 네. 아니라 치료제. 네, 경구형이니까 이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신종플루로 생각하시면 신종플루 할 때 타미플루가 있었잖아요. 타미플루. 그러니까 백신도 있고 타미플루가 있으면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 다음에는 백신을 맞고 혹여나 걸리더라도 경증이 중증이 되지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제만 있으면 사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데 미국에 있는 머크사에서 지금 이제 조금 유력한 제품이 3상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아마 12월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 예산안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12월에 3상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네. 내년에는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대박. 치료제까지 나오면 이젠 코로나는 감기하고 또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독감이나 이렇게 이제 상상이 비슷한 안 돼요. 예전에 그 타미플루가 뭐였지요? 감기약. 신종플루. 신종플루. 네. 내가 한번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역시 그 생각보다 힘들었어. 성녀분이시는 한신대 앞에 자취방에서 아, 거기서 걸려가지고 와, 이 사람이 죽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때 저기 하나님을 볼 뻔했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휘청휘청 정말. 아 정말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야 되는데 약국마다 없는 거야. 그때 네. 초창기에. 그래서 입구에서 타미플루 없어 그러면은 네. 그냥 바로 나왔는데 어디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면 저 복제약 네. 약으로 어머나. 그래서 한미플루를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한미플루. 이거 깔끔하게 났어.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나라가 복제약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에 복제약은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 그냥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가격 똑같아.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 엄청나죠. 한미플루가 굉장히 쌌어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이 치료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년 여름은 또 마스크를 쓰고 날 수는 없으니까. 아, 맞아요. 네. 아, 내년에는 우리 정말 빵이야님. 김엄마는 뭐든 잘 걸려. 유행의 선두주자. 아니 리스트 잘 걸려. 네, 그래요. 온갖 리스트에 다 올라가. 얼리 어답터예요. 얼리 어답터. 병이란 병은 다 걸려. 일단 얼리 없다 어답터야. 예. 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얘기를 저부터 할까요? 예, 예. 네, 지금 제일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성범죄 전과자가 이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고 전자발찌가 저는 되게 안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절단기로 잘 끊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안 끊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업용 절단기 썼다고. 네, 그래서 이제 철물점에 가서 공업용 절단기 사가지고 끊어서 이제 도망을 간 건데 네. 여성 2명을 이미 살해를 했고 아이고. 이 사람은 전과 14범이었어요. 성범죄자. 네, 성범죄자였고 전과 14범이었는데 어떤 굉장히 분하고 갔네. 예. 어머나. 네, 애기 엄마 입장에서 불안한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이 남성이 8월 26일 날 낮에 철물점에 가서 식칼도 샀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철물점에 가서 공업용 절단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식칼도 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지금 나오는 게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하면 쓴 비용 600만 원 중에서 반은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살해를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렌트카를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공업용 절단기도 사고 렌트카도 사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50대 여성을 새벽에 29일 새벽이죠. 새벽에 잠실 쪽에서 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수했어요. 그 시신을 실은 차를 몰고. 근데 그 시신을 실은 차는 사망한 여성의 차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개요인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엽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놀랐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자발찌를 찰 때 바깥에 나오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번씩을 이제 어겨가지고 그럼 출동을 하잖아요. 네. 이제 전자발찌 감시하는 분이 두세 번이나 이 집 앞에 왔었는데 그냥 확인만 하고 지금 뭐 내일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들어가 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첫 번째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살해된 여성한테 2천만 원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이 남성한테 돈을 2천만 원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해된 여성한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집에 아이고. 가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아이폰을 넉 대를 샀습니다. 600만 원어치를. 왜요? 그걸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48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중에 우선 이거를 받아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2천만 원 다 갚아라 라고 해서 그 두 번째 여성도 살해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 이제
현금을 뺄 수는 없으니까 아이폰을 사가지고 거 사서 중고로 되팔은 거죠. 중고로 되팔아서 600만 원어치를 사서 현금을 480만 원을 현금화한 거죠. 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여성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경찰은 자수할 때까지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인지도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5년 전에 보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 용서를 구한다면 기고문도 쓰고 어디에서요? 교도소에 있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된 목사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좀 됐던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제가 한 인간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사람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그 조치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정가 14범이 성범죄 관련해서 네, 14범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감옥에서도 그쯤 되면은 이 정도면은 감옥에 가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자기의 어떤 인권 관련된 법을 네.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만 이제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서 이 교도관들이 다 피했던 좀 골치 아픈 그런 네.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그대로 두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감자들의 인권을 좀 대변하고 말이지. 왜 네. 그 풀어줘가지고 이 사달을 나게 만드나? 게다가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을 때 취재진들이 가고 반성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이크를 발로 찼어요. 발로 찼어. 그랬죠. 저는 지금까지 뭐 강호순 뭐 많았습니다만 기자들한테 기사 똑바로 쓰라고 마이크로 발로 찬 사람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렇다는데요. 자기는 죄가 없고 사회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택배 일을 하고 싶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못했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거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화장품 방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싫다. 그러면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을 상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범죄 정가가 14범이나 있는 사람을 네. 그렇게 화장품 방판하는데 이렇게 취직하는데 뭐 제한이 전혀 없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은 화장품을 팔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형기를 마치고 나서 일정 구금시설에 있는 보호처분이 있었어요.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는데 7개월 만인 5월에 가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자의 인권을 강조해온 교정 기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감호처분이 사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발찌를 차고 일정 제한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에 전과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네. 속에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형이 확정이 돼서요. 인터넷에 신상 공개에도 빠졌어요. 이 사람은. 보통 14번 정도 되면은 신상 공개가 되고 주변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다 옵니다. 옵니다. 네, 아니 지금 14범인데. 네. 근데 왜 안 빠졌다고요? 관련법이 그러니까 신상 공개, 성범죄자에게 신상 공개를 하는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빠졌고 그것도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와 신상 공개 대상자가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가면 알 길이 없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오면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이사를 오윤혜 씨가 가잖아요. 새로 알 방법은 가면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네, 그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 사형제도가 말이 돼요, 없어진 이게? 것도 그런 죄수들의 인권 때문에 결국엔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죄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죄질이 나쁜 사람들의 인권을 과연 우리가 어디만큼 보자. 네, 얼만큼 존중해줘야 되는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죠. 근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를 했잖아요. 본인이 시신을 싣고 와서 그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감옥에 14번, 15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게 도망 다니는 것보다 편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겠다. 도피를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데 네. 감옥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니까 가는 게 신상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14년, 15년을 살았어도 전혀 교화가 안 됐다는 전혀 안 된 거예요. 거죠.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범죄 수법을 배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보호감호 처분이
이미 징역을 받았는데 또 보호감호 처분을 하면 거기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중 처벌이 된다는 지적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 밤에 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 밤에만 일정 시설에 들어가 사는 네. 그런 제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글쎄요. 하프웨이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남자도 밤에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 사람을 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좀 투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전자발찌 제도가 효율적인지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 명이 보통 감시하는 인원이 17명에서 18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시하시는 분들도 퇴근을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얼만큼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전자발찌에 대한 이 차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인원만 늘리면 되느냐. 그 인원만 늘려서 과연 이 제도가 작정하고 끊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계속 그 깜빡이가 위치가 집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위치 네. 말고 혹시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이 전자발찌 시스템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뭐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오. 좀 측정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뭔가 이런 범죄의 그런 징후. 그런 범죄 징후가 분명히 신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것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 사람의 그렇죠. 어떤 신체 정보까지 그렇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인권, 범죄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항상 걸리죠. 아니 그래서 대표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김구라 씨하고 했던 방송 그때만 제가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거기서 그 발언. 이제 제가 그때 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남성 정조대를 만든지. 예? 그게 뭐예요? 남성 정조대. 그게 뭐예요? 아, 철갑으로 된 팬티를 성범죄 우범자한테 네. 입혀가지고 벗으면 되잖아요. 못 벗게 하는 거죠. 못 벗게 하는 거지. 열쇠로 열어야만 가능한. 예. 아, 그 쉬를 어떻게 쉬? 자본주의적 웃음 한 번만 해줘.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 이거 잘라요, 그냥? 아, 잘랐죠. 편집. 예. 이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는 재범률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14범이면은 이건 15범이면 교화, 현재 방법으로는 교화가 쉽지 않은 거 네, 아닌가. 약간 중독 수준이잖아요. 이 범죄는 약간 정신적인 거하고도 성범죄는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성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좀 격리를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력이랑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성범죄자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런데 판단을 할 때 이 강모 씨 같은 경우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재범률이 30에서 50%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지 않다 해서 한 번도 심리치료를 못 받았다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그 수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뭐 3범 이상쯤 되면은 소급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범 이상쯤 되면은. 그러니까 조두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 기간 중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석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고 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2달 앞당겨서 가석방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심리치료 수업을 듣고 나서 강사한테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손편지를 썼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본인이 심리치료 수업을 받았는데 네. 너무 감명을 받았다. 짜증나. 라고 하면서 본인은 40대 프리랜서 작가로 자기가 일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진짜 화가 났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다.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산다는 사람들은 요주의 대상이에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거는 위험 징후입니다. 그걸로 안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쨌든 좀 모범수로 좋게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감 생활을 2005년에 범행을 저질러서 15년형을 받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던 목사님 눈에 띄었고 목사님이 강모 씨를 위해서 탄원서를 모아서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야. 2달 정도 출소일이 앞당겨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오고 나서는 그 강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방값이 비싸다고 불만을 하면서 본인 돈 벌어서 타워 페리스 같은데 들어가 살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고 이 강사한테 동업하자 그랬다 그러거든요. 목사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막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게 보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이거 좀 이 목사님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목사들이 반성해야 된다 할 때는 날 보지 말고 저쪽을 보세요. 저기 봤는데 아니, 여기 앉은 목사 아, 여기 어디잖아요. 목사님이 나는 아니구나. 아직 시험 보려면 1년 남았고 그러니까. 저분 합격하셨어요. 예. 저도 아직 남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인 분들이 좋게 보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영화 미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교도소에서 용서라고 말할 때는요, 이 신과 나의 그냥 일방적인 이런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를 낀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피해자의 용서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너무 쉽게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오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만 뭔가 용서받아서 내 마음의 평화만 찾는 그런 그렇지. 위험한 종교가 될 수 가짜일 있어요.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거짓말로 나 가석방 빨리 하려고 자기 암시 같은 거일 수도 네. 있고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네. 아,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뭐 보증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을 이제, 수 있는 것도 예, 끌어다 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거기서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근데 법적으로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생계가 어려우면 원래 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난동 부리고 협박을 해서 주민센터 분이 안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 뭐 송파 세모녀처럼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좀 이런 예외도- 사각지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공무원분들한테도 일할 때 좀 융통성 있게 예외 조항 같은 걸 줘가지고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복지 혜택을 또 그렇게 잘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옥에서 할 일이 그런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감옥에서도 본인 인권 침해당했다고 소송 누구죠? 유영철인가 누가 소송한다고 막 자기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CCTV 찍혀가지고 platform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너무 시켜서 바쁘게 막. 또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그렇게 해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신상 공개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네. 내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네.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신상 공개하는 것도 안 한다고 했다가 막 여론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 원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게 맞고 그것이 공개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본 공자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공자님 말씀을 보셨어요? 아니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그 공자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방송을 제가 또 하는데 인간에게 치가 없으면은 부끄러움이 없으면 벌레와 같다고 하셨대요 공자님. 진짜 멋진 말이네요. 이 사람은 진짜 벌레만 또 못한 그런 인간이다. 정말 사람이 부끄러움이 뭔지만 우리가 알아도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 맞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꼬마를 키우니까 저희가 이제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 이사를 오면 오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얼굴들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그게 진짜 가장 무서워요. 이렇게 지나가도 내가 절대 경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폭행을 해가지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자르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12일째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 그 인상착의를 공개했는데 너무 왜소해요. 키도 작고 너무 마르고 심지어는 이렇게 구부정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치안에 공백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네.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틈을 노리고 딴 사건인 것 같은데 네. 생후 20개월 된 어린이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 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 홍준표 네.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학적 거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그 약을 먹는 동안은 효과가 좀 있는데 그 약을 끊으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화학적 거세가 네. 아까 그 정조대 말씀도 하셨는데 네. 애야
말을 20 제가 개월 그 정도도 안 되면 물리적 거세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학적 거세도 일부에서는 488로 나오는 영화 뭐였죠? 하정우 씨가 살인범으로 나오는 하정우 씨가 발기부전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 머리에 뭔가를 박는 이만한 징을 박는 그런 세상에. 그렇게 사례를 나도 저지릅니다. 봤어. 그저 그게 과연 화학적 거세를 시킨다고 한들 이 사람들의 어떤 다른 그런 더 어떤 네, 엽기적으로 풀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정밀하게 좀 분노만 할 게 네, 아니라. 좀 그렇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네. 희생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수 있을지, 형량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법에 대해서도 네. 저는 제가 좀 겁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자취할 때도 방문 다 열어놓고 자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추격자 영화. 아, 추격자. 네, 네. 맞아요. 제가 지방에서 있을 때는 사실 막 강력범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네. 덩치가 되게 큰 한 키가 80이 넘는 남학생이었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이러는데 대낮이었어요 심지어 몸에 있는 오후 3시였어요. 지하철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이고 키가 크니까 태어나서 처음 약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는데 따라 타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그 순간에 나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어쨌든 물리적인 힘에서 딸리기 때문에 맞아요. 와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교과 대낮에 사람들 과정에 많은 호신술이 데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정도의. 정도는 네. 모두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살 때도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음악 듣고 가고 있었는데 안 들리니까 오는지 모르니까 뒤에서 이제 막 덮쳐가지고 어떡하셨어요? 네, 막 치마 속으로 이제 손 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제가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네. 소리를 미친 듯이 질렀어요. 네. 근데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고 제 한 100m 앞에 어떤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보고 화장을 그냥 고치는 거예요. 중국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를 알고 아이고 세상에.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동생이랑 집을 합쳤거든요. 그땐 너무 다행인 게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걔가 이제 제 옷을 벗기다가 지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괜찮으셨어요? 되게 충격받았죠. 왜냐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그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발버둥 쳤던 그 눈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기 기억만으로도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쵸. 어. 근데 그렇게 당한 것보다 내 앞에 있었던 그 여자분이 신경 안 신고를 쓰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뭐 남마의 비즈니스. 내 할 바 아니야. 약간 이런 세상에. 그런 반응에 제가 놀래가지고 아, 이 사회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때 되게 좀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여성분들은 늘 그런 그 어떤 공포가 있어요. 공포감을 그럼요. 네. 갖고 사는 거를 잘 몰라요 남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여성 안심 귀갓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빨간 네. 네. 뭐 치잖아요. 그래서 이런다고 뭐 안심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신경도 안 쓰고 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 맞아. 그거 저도 이제 12시 넘으면 안 밤에 하시는데. 조용한 밤거리에 낙엽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천천히 얼마나 걸어가고 좋아요. 싶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이어폰을 내가 듣고 싶은 음량까지 올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항상 돼요. 주의 그거 깊게 진짜 들어야 되기 위험해요. 들어야 때문에 돼요. 저도 그 뒤로 네. 절대 음악 안 듣고 다녀요. 음악을 최대한 낮게 깔고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싶지만 걸음을 빨리 걷는 이런 슬픈 집에 네. 돌아가는 길인데 매일같이 저 아는 동생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반지하였어요. 근데 반지하가 뭐냐면 위에 골목길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철문하고 되어 있었는데 그 철문도요 남자 힘으로 뜯으면 뜯겨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올려다 보니까 반지하방 창문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여러 거 앉아서 밑에를 보고 밑에서 너무 위로. 싫어. 골목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뜯으려고 흔들고 있다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밤에. 진짜 근데 문제는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세 보증금 싸고 월세 싼 곳으로 이사 간 경우는 보통 치안이 다 안 좋대요. 험한 경우가 많이 그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사를 갈 능력이 없어요. 당장.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순찰을 좀 자주 돌겠다고 그 지역으로. 그래도 거기 경찰분들이 되게 양심 있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CCTV를 달아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 조명하고 CCTV 다는데 1년 반 걸렸대요. 근데 대단하다. 이 집에 여자 혼자 산다라는 걸 안 순간, 그걸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고 느낀 순간, 그 순간부터는 집이 아니죠. 맞아요. 제 주변은 저 포함해서 모든 제 친구들은 한 번씩 다 저 같은 경험을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되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이렇게 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왜 그 학교 가는 그 통학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밤에 타는 지하철 안에서 추행 비슷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성은 없지. 없다고 하더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 그러니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봐 맞아요. 얘기를 못하는 거지. 120%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일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그쵸, 특히나 이제 노래하시고 하시면 늦게 다니시는 경우도 많고 네, 하니까 너무 특히나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치안의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 책이 있었으면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사귀는 관계인데 네. 갑자기 돌변해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도 그럼요, 그런 일이 맞아.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인데, 그럼 약혼 네, 약혼은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인데 네. 상습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비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진실된 사과를 한대요. 진짜 저 그래서 그 굴레를 못 울기도 벗어- 해. 네, 그쵸. 울기도 해. 울고 선물 사주고 울고 그게 공식이야. 네, 그 공식이에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얘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그 새끼는 그런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착각이 나를 사랑해서. 맞아요. 네, 사람이 그게. 한때 응. 실수할 수 있고 뭐 어. 그래서 그래. 원래 그런 나를 애가 아니야. 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뭐 좀 잘못해서 맞은 거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이것만 안 했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오해 때문인데 그냥 제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그건 그냥 그런 새끼인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신민정 평론가님이 준비하신 주제가 이거 아닌가요? 뭐예요? 저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데이트 폭력과는 좀 다른 주제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아니 좀 결론을 좀 내자면 네. 네. 제가 결혼을 했어도 네. 남편이 폭행을 한다면 이혼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건 못 고쳐요. 못 고쳐. 도박하고 폭행 이런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기 남성분들도 폭행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내 남편이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폭행을 했다? 이거는 이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미 폭행이 한번 발현됐을 때는 꽤 많은 단계로 진행이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뭐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발현이 됐을 때 이미 그 전에 단계가 쌓인 경우가 많다고. 그게 사실은 데이트 폭력으로 많이 알려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치안 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맞아요. 호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는 폭행은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폭행이라고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안도 좀 세워야 되고 교육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 여성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막 되게 예민한 맞아요. 문제가 그래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네. 여전히 그게 내 딸 그리고 내 아내 심지어 내 어머니 그렇죠.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어머니와 내 딸과 내가 안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약한 다른 성에 상관없는 약한 누군가는 또 표적이 돼요. 맞아요. 결국에는 약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내가 안심하고 살 수 그렇죠. 있는 사회를 만드는 내가 안심하고 거라는 사는 거를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약자가 네, 될 기회가 그걸 알아야. 생기잖아요. 살면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오히려 또 나이 많은 여성들은 표적이 돼서 폭행을 당해도 말을 못한다고. 그렇죠.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정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네, 지금 맞아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고 뭐 법이 뭐 제도가 어떻게 되고 하더라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네. 기억하면서 네. 다 같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수정 씨 얘기 나와서 네. 그런데 네. 그 어머니가 보니까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어머니 아, 진짜요? 정혜란 씨 돌아가신 아, 그렇구나. 분이시더라고. 국민 할머니. 네.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현